광복 80주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일 관계와 남북 간 신뢰 회복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통령 국민 임명식이 열리는데요. 이외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서영주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네, 광복 80주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광복절을 맞아서 경축사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북한에는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또 일본에는 과거사를 직시하면서도 미래지향적 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먼저 두 분 특히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들으셨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광복 80주년이라는 그 뜻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 사실 내란을 막아선 새로운 정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광복 80주년이 또 나름대로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예. 근데 고루고루 이번 광복절 축사에서는 세 가지를 짚었죠. 첫 번째는 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광복의 정신을 이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과 여러 가지 선열들의 어떤 그 희생에 국가가 보답해야 된다 부분. 특히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긴 얘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광복 80주년이지만 분단 또 80년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 이 광복은 이 통일 분단에 대한 이제 통일의 염원을 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 경색됐던 남북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손을 내밀고 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보자. 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 9.19 합의 선제 복원이라든지 네. 이런 다시 그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대화와 여러 가지 햇볕 정책을 통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했고요. 예. 일본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난 국민의힘 쪽에서 일본과 이게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손잡고 가겠다. 다만 과거에 대해서도 돌아보고 간다. 손을 잡으려고 과거를 팔진 않겠다. 그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고루고루 조금 돌아볼 수 있는 세 가지 축을 다 이야기했다. 좀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윤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남북 관계, 일본과의 또 관계 이 부분이 가장 중심되는 부분이라고 봤는데요. 남북 관계에 대해서 첫 이제 언급이기 때문에 일단 대화를 토대로 해서 좋은 관계를 하겠다.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일본과의 관계, 오늘이 8.15니까요. 일본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겠다 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냐, 그걸 좀 면밀히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기 전에 야당 대표로서 또 일반 정치인으로서 일본에 대해서 가졌던 인식이 대단히 강경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신 마당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걸 봤는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다. 경제 발전에 상대방이 된다, 파트너가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오늘 8.15 경축사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복절 오전 행사는 마무리됐고 이제 저녁 행사가 남아 있습니다. 국민 임명식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각계의 대표들이 참석을 하지만 야권은 물론이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광역 단체장들이 모두 불참하기로 했죠.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정부에서 통합의 기치를 내걸고 대통령께서 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참석을 좀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야당이 여러 가지로 좀 불편도 하고 지금 정치 상황 자체가 마음에 썩 안 들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 80주년이라는 큰 어떤 나라의 어떤 이 축제 앞에서 좀 통합하는 모양새라도 갖췄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숙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새로운 정부 그리고 새로운 여당 지도부가 야당과 좀 이렇게 협치를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다만 야당도 지금 지난 그 윤석열 정부와 따지고 보면 이 내란의 사태 속에서 과연 본인들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았는지 그런 부분을 돌아보면서 또 정상적인 야당의 모습을 갖추는 그런 노력도 함께 더불어서 병행이 돼야만 또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결실을 맺지 않을까
또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보수 야권인 뭐 국민의힘이랑 개혁신당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새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임명식이라는 자리에 야당도 참여를 해서 뭔가 국민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예. 근데 참 공교롭게도 그 이전에 있었던 뭐 사면의 내용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의 정치 상황 이런 것들이 국민 임명식이라는 이런 행사에 초유의 행사에 야당을 상징하는 분들이 가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에서도 그 점은 이해할 거예요. 국민 임명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경한 것이고 취임식 이미 한 번 하셨는데 국민이 또 임명을 한다는 식으로 또 한 번의 퍼포먼스를 한다는 그 의도에 대해서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히 예상을 했을 겁니다. 또한 지금 말씀드렸듯이 정치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이 행사 결국 이거 왜 기획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정권에서 이 새 정부에서 만약에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 반대했을 겁니다. 왜요? 결국은 잡음만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 임명식이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자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선거에 의해서 국민이 임명했다는 뜻은 그러면 어느 정부도 다 똑같은 겁니다. 선거에 의해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다 지금까지 취임을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대통령도 국민 임명식이라는 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임명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또 활용할 것이냐 이런 생각까지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그들만의 잔치 성격의 행사를 왜 기획했느냐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임명식에 대한 이렇게 두 분의 상반된 의견을 들어봤는데 오늘 광복절 경축식에서 여야 대표의 미묘한 신경전도 좀 있었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악수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안타깝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지켜보는 국민의 일반적 시각에서는 또 대통령께서는 또 송원석 야당 대표에게 우리 그 행사에 저녁에 행사에 참석하시죠라고 손을 내미는데 네. 또 여당 지도부인 정청래 대표께서는 또 송원석 그 비대위원장 지금 뭐 대표라고 할 수 있죠. 뭐 좀 신경전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뭐 약속하지 않겠다, 변해라. 지금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당의 방향으로 가느냐? 또 이 여당 대표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에 지금 그 전당대회가 벌어지고 있으나 전환기 씨가 다 장악한 그리고 거기에 아무런 조치도 못하는 송원석 지도부가 과연 야당의 협체 대상으로서의 야당의 모습인가? 그래서 이게 참 미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치 상황이 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는 것은 모양새가 서로 그냥 악수하고 손 잡고 그냥 정치의 모습들을 갖추는 것도 그 국민들 보기에도 좋을 것 같으나 네. 또 속으로 들어가면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의 모습은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는 전환기 씨를 앞세운 당 대표가 되겠다는 후보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이 새로운 정부가 내란 척결과 종식을 그런 임무를 부여받고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떻게 말하기가 그렇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야당이 먼저 변해라. 제발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환하고 전환기 씨와 전환하고 좀 합리적인 보수로 변해야만 뭐 집권 여당에서도 손 내밀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점에서는 조금 제1야당의 책임을 먼저 저는 좀 묻고 싶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대표가 악수도 하지 않는 모습 국민이 지켜봤는데 야당이 먼저 변화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저희 당에 대해서 고언을 해주신 점을 잘 참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여당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신임 여당의 대표는 저희 당의 구성원에 대해서 사람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듯한 그런 발언까지 하면서 악수 안 한다.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거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오늘 결국 그것을 실현을 했습니다. 여당에서 먼저 야당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태도를 보이느냐 이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민주당은 야당 때의 그 투쟁적인 어떤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가 계속 그런 식으로 저희를 대하고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당내 사정을
혼란스러운 사정을 수습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럼 여당은 여당할 준비가 돼 있느냐 이것도 저는 또 한번 묻고 싶다 이 말씀을 꼭 첨언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여론조사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지난달 중순보다 5%포인트 하락을 해서 5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를 보니까 경제 민생이 높았고요. 부정평가율로는 얼마 전에 있었던 특별사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2%를 기록했는데요. 여론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조금 우려가 현실이 된 것 같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로는 이번에 사면 자체가 정말 민생 사면이 주가 이뤘던 사면입니다. 뭐 그 생계형 범죄 혐의로 고초를 겪는 사람들, 노역을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일반 여러 가지 그 경제 사범들 그런 분들을 풀어줌으로써 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말 수십만 명의 그 사면 대상을 삼았는데 예. 이 정치인들 대표적으로 27명을 특별 사면하면서 그 사면이 퇴색됐죠. 그러면 이번 사면에서 27명의 정치인들을 잠시 미뤄뒀다면 이번 사면이 국민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섰을까? 저는 굉장히 이번 사면이 정치인을 배제했다면 지지율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예. 반대로 아직 숙성되지 않은 여론이 좀 이렇게 이번에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직은 아니야라고 하는 상황에서 밀어붙인 사면이 아마 국민들에게는 좀 좋지 않은 여론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았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고 결단을 내린 고유의 사면권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감내하고 다른 것을 잘해서 만회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의 이재명 정부가 여러 가지 결단하는 부분들도 조금은 국민적인 여론을 살펴가면서 하는 것도 좀 살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지지율이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포함해서 여론 흐름 쭉 어떻게 보셨나요? 정당 지지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드릴 말씀이 없어요. 뭐 일부 조사에서는 거의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 조사가 있었는데 지금도 보면은 뭐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많이 분발해야 하고 뭐 반사이익을 얻는다 이런 차원보다 저희 스스로 변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능동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모두의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지지율도 계속 유지하고 계속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마는 직전에 있었던 사면 복권과 관련한 평가가 역시나 국민들로부터 대단히 안 좋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특히 8.15 사면인데 윤미향 전 의원 같은 분을 사면 복권을 했다. 그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본인들 편만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는 거냐? 국민 하고 있지만 어느 쪽 국민만 생각하는 거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아마 달리 해명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냥 처음에 다 맞고 가자. 이런 심정으로 조국, 윤미향 이런 정치인들 사면을 했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새 정부에 기대하고 있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이 상황에 대해서 그 기대를 좀 저버리는 그런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그럼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나갈까에 대해서도 좀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특별사면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건 두 분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자정 좀 지나서 조국 전 대표가 출소했습니다. 출소하면서 발언을 했는데요. 그 발언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저의 사면 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미력이 남아 저는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자신의 사면을 검찰 독재 종식의 상징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 이르면 다음 주 조국 혁신당의 복당에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 향후 범여권의 정치 지형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구도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감내하고도 했기 때문에 예. 사실 다양한 점에서의 변화를 솔직히 기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지방선거에서도 조국 전 대표가 사면돼서 오면 조국 혁신당이 사실 민주당과의 어떤 건전한 경쟁 속에서 이게 이제 붐업을 조금 더 긍정적 효과를 노리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있어서의 지방선거를 봤다면, 그러니까 조금 그 안에서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이 그냥 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한다면 거의 사실상 유리한 국면에서 서로 그 안에서 공천 경쟁을 하느라고 좀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예. 제가 보기로는 조국 혁신당이 조금 더 지방선거에서 좀 선의 경쟁을 해준다면 긴장할 수 있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민주당에 조금은 긍정적 효과로 다가설 수 있다. 하지만 그 승패를 가른다는 점에서는 여권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조국 혁신당이 야당이지만 사실은 그 전체를 따졌을 때는 승패에서는 범여권이죠. 국민의힘이 야권이라고 제가 이제 좀 선을 긋고 싶고요. 그다음에 검찰 개혁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지난 조국 혁신당이 검찰 개혁을 앞세워서 12석의 총선 선의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 부분들을 지금 아주 속도감 있게 가는 와중에 조국 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가 나옴으로써 사실상 조국 혁신당이 조금 더 센 어떤 쇄빙선 역할, 앞장을 서서 검찰 개혁의 선두에서 좀 여러 가지 비판 부분들을 감내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서 그런 효과를 생각하고 저는 사면을 한 게 아닌가. 다소 처음에는 여론에 악영향이 있겠으나 좀 지나고 보면 전체적으로는 득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는데 신장식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쉬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조국 신당을 범여권이라고 다들 보고 있는 건 맞죠. 그러나 범여권이지 여당은 아니에요. 예. 결국 야당입니다. 결과적으로 조국 전 대표가 정치권에 복귀했다는 것은 범여권 전체에 들이올 수 있는 이 권력 구도의 변화,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봐야 되겠죠. 당이 다르기 때문에 각종 선거 때마다 민주당과 분명히 경쟁을 할 것이고 특히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민주당과 굉장히 센 경쟁을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 앞으로 있을 선거들에 대해서 절대 쉬어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조국 신당 내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방금 쇄빙선 역할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미 조국 신당은 쇄빙선 역할 다 했죠. 지난 대선으로. 이제는 본선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조국 전 대표가 사법 리스크까지 털고 정치권에 복귀했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 잠재적인 대권 주자라든지 영향력 있는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거다. 내부적으로 아마 그렇게 보실 것 같고 한마디만 첨언하면 예. 조국 전 대표가 어제 출감을 하면서 이 본인의 그 석방이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거라고 했는데요. 예. 검찰 독재 이런 얘기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이 많을 거예요. 검찰이 아무리 기소를 잘못됐다 하더라도 결론은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그동안 형벌을 받아왔다. 그리고 이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다. 잊혀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구속 후 첫 조사에서 대부분의 진술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변호인단에는 내가 다시 좀 남편과 살 수 있을까라는 심경을 전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가 특검에서 이번 조사에는 진술 거부권을 쓴 거죠. 그게 이제 피해자의 방어권의 하나인데 왜 처음에는 진술 거부권을 쓰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본인이 설명하고 대처하면은
먹혀들 줄 알았겠죠. 처음에 출두할 때 우리 기억할 겁니다. 전 국민이 다 알았죠. 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예. 사람이. 그리고 힘없는 사람에게 자꾸 전화했다. 라는 것은 뭐냐면 힘있고 아무거였던 사람은 남편인 대통령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법적으로 책임질 게 없다라는 거를 첫 특검에 진술을 하면 영장실질심사에 가더라도 구속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오판이죠. 사실상 본인이 특검에 진술한 모든 것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짓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그 부분들을 심사받을 때 소희건설의 그 회장이 자수서를 쓴 것이 드러났고 본인이 거짓말을 하는 와중에 거짓말이 들통이 났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번 출석에서는 특검이 뭘 쥐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에서 진술권을 통해서 탐색전을 벌였다라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변호인을 통해서 내가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이거는 공식적으로 보도자를 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는 처음에 출석했던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 2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쉬운 말로 심파를 찍겠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동정 여론을 하고 본인은 오로지 지극히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을 내조하려고 했던 차원에서의 일들이지 내가 무슨 권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벌이겠냐라는 차원의 지금 여론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특검이라든지 국민 여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김건희 씨가 심경을 전한 게 언론에 많이 언급이 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보니까 이제 변호인 측에서 일부러 이런 얘기를 남겼다 하면서 언론에 전한 거더라고요. 보도 예. 경위가 그렇게 된 건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보도가 돼서 뭐 국민들의 뭐 마음을 좀 움직여보고자 하는 그런 뭐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의구심을 갖습니다. 지금 이런 정도의 어떤 뭐 언론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에서 좀 중심을 잡고 수사라든지 앞으로 있을 재판에 더 실질적인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적어도 의뢰인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시계를 건넨 사업가 서성빈 씨. 저희 연합뉴스 TV와의 인터뷰에서 서 씨는 김 씨와 가까운 사이였는데 서희건설에서 그 목걸이를 선물 받은 이후 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지고 사이가 멀어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서 씨가 경호처에서 로봇계 공급 계약을 따낸 걸 알게 된 뒤 화를 내면서 통화 내역도 다 지우라고 했다라는 건데요. 특검에서 주목하는 건 결국 대가성 여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가의 시계를 말 한마디에 사다 준 서모 씨. 인터뷰를 했으니까 서성빈 씨라고 네. 해야겠죠. 그러면 그분의 인터뷰를 보면서 철저하게 이제 법률적 방어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하기로는. 사실 특검이 보는 거는 이 고가의 시계를 김건희 씨가 그거 좋아 보이네요. 저도 이런 게 필요할 것 예. 같아요. 라고 해서 그거를 턱하니 사다 줬단 말입니다. 아니, 사주겠다고 했어요. 대행을 그러면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친했기 때문에 친분에 있어서 4천만, 5천만 원짜리 시계를 사다 줄 수 있는 건 없고 그래서 이제 이게 뇌물이라든지 이런 대가성을 안 보이려면 대리 구매를 주장해야 되고 대리 구매를 주장했기 때문에 500만 원을 받았다. 근데 3천만 원 부분은 남아 있고 그건 받을 돈이다. 그러면 이거는 대리 구매가 잘하면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나서서 조금 더 나름대로 법률적으로 방어를 하려면 로봇계 사업 경호처에 한 것을 김건희 씨는 몰랐다. 본인은 이제 추진했는데 그걸 나중에 김건희 씨가 알고 화가 나서 총화 기록 다 지우고 나와 이제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검에서는 서성빈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법률적 방어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물론 이제 이 진위에 대해서는 제가 제 말이 다 맞을 수는 없으나 최소한 상식적인 법률적 접근을 봤었을 때는 이 시계와 김건희 씨와 서성빈 씨의 관계는 서성빈 씨가 인터뷰에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끔한 관계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서성빈 씨가 좀 언론과의 접촉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추가적인 얘기도 앞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뭐 명예로운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언론 접촉을 늘리는 것은 본인이 사법적인 어떤 처리를 당할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구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연합TV와의 인터뷰에서도 보면 결론은 사이가 멀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좋은 관계가 아니고 좋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내가 받은 것도 없다. 나는 손해만 봤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인터뷰를 하고 또 다른 언론에 다른 것을 또 공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권력이 사라지니까 권력에 뭔가 힘을 빌어서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태도를 이렇게 바꾼다. 염량세태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장면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영주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